지금 이 문을 열면 오늘 밤 조선의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1453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날, 김종서 대감의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 38, 벼슬이라고는 고작 경덕궁직이라는 말단 자리 하나뿐이었던 사내였지요. 조정에서 그를 아는 이는 드물었고 아는 이들조차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면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밤, 이 남자가 왕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한 시즌도 채 지나지 않아 조선 최고의 권신 김종서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동이 트기도 전에 조정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지요. 역사는 이날 밤을 개유정난이라 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두에게 비웃음만 받던 한 사내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았을까요? 오늘은 끝까지 보시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한명회였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지요. 누군가는 그를 천재적인 책사라 부르고 누군가는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간신이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명회가 없었다면 개유정난도, 세조의 즉위도, 조선 중기의 정치 지형도 완전히 달라졌으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명회라는 인물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버려질 뻔한 칠삭동이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가 죽어서까지 치욕적인 형벌을 받아야 했던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력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141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성부의 어느 양반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예정보다 2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왔지요. 칠삭동이었습니다. 산실에서 아이의 첫 울음이 터져 나왔을 때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요. 숨소리조차 가늘어서 언제 꺼질지 모를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여 아이의 운명을 논의했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인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지요. 한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지가 온전치 않소. 이런 아이를 키워봤자 집안의 짐만 될게요. 다른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라리 일찍 보내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니겠소? 조선시대에 장애가 있거나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운명은 대개 가혹했습니다. 양반가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아이를 버리자는 결정이 거의 굳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않던 늙은 여종이었지요. 그녀가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어른들이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늙은 여종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천한종이 키우겠다는데 굳이 막을 이유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늙은 여종은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 아이가 자라서 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늙은 여종이 아기를 씻기다가 문득 아기의 배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기의 배에는 7개의 점이 박혀 있었는데 그 모양이 영락없이 북두칠성이었던 것입니다. 늙은 여종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이 이 아이를 점지하셨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버려질 뻔한 칠삭동이의 배에 북두칠성이 있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혹자는 이 아이가 장차 대업을 이룰 것이라 했고, 혹자는 그것은 흉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훗날 한명회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이 북두칠성 전설은 더욱 화려하게 부풀려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의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이 찍은 점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였을까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이야기로 쓰이는 법이니까요. 어찌 되었든 한명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늙은 여종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이었지요. 연약했던 아기는 점점 건강해졌고 마침내 제 또래 아이들만큼 튼튼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집안은 결코 범상치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 건국 초기에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데 참여한 개국공신이었지요. 조선이라는 국호가 정해지기까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한상질은 그 중심에 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명문 중의 명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명문가의 후예라 해서 삶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12살도 채 되기 전에 한명회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복을 입은 어린 한명회는 부모의 영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친척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도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도 이제는 영영 느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어린 한명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고아가 된 한명회를 거둔 것은 종조부 한상덕이었습니다. 한상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남다르구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풀이 죽어있는 아이가 뭐가 남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한상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언젠가 반드시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장담하마. 그것이 단순한 위로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내다본 예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명회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집안을 일으키라. 언젠가 반드시 크게 되리라. 그 다짐은 어린 한명회의 가슴속에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한명회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서당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면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지요. 사서삼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책을 놓지 않았고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들은 한명회의 비상한 두뇌에 감탄했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고 어려운 경서의 뜻도 금세 꿰뚫었지요. 이 아이는 장차 크게 될 인물이야. 스승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명회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서고 집안의 명예를 되살리리라.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한명회는 과거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낙방이었지요. 머리는 비상했지만 시험 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번번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해에는 시험 문제가 유독 어려웠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시험관의 취향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는 연줄이 있는 다른 응시자에게 밀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정당한 실력 경쟁이 아니라 뒷배경과 인맥이 판을 치는 현실에 한명회는 이를 갈았습니다. 30이 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한명회는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시험장에 들어가 치욕을 맛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는 음서로 벼슬을 받았습니다. 조상의 공덕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가 받은 자리가 바로 경덕궁직이었습니다. 경덕궁직, 종팔품 말단 벼슬이었습니다. 왕실의 사당을 지키는 자리였지요. 권력의 중심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그야말로 변두리 자리였습니다. 한명회의 나이 38이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예가 비상한 두뇌를 가진 선비가 고작 종팔품짜리 말단 벼슬에 머물러 있다니 그것은 그에게 있어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개성에서 송도계라 불리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개성 출신의 선비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지요. 한명회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상이 오가고 담소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한명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맡은 벼슬이 뭔가?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덕궁직이요.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덕궁직, 그게 벼슬이란 말인가? 한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왕실 사당이나 지키는 자리 아닌가? 하하,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이라더니 고작 그 자리밖에 못 얻었단 말인가? 참으로 안 됐구만. 비웃음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한명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에 귀까지 달아올랐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꾸를 해봤자 더 큰 비웃음만 사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제 친구 골람이었지요. 골람은 한명회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위로가 한명회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밤길을 걸으며 한명회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그러나 더 강렬한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의였습니다. 두고 보아라. 두고 보아라. 한명회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 자신의 배에 있었다는 그 별자리였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속에 남는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이글거렸습니다. 그날 밤의 굴욕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굴욕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권력을 향한 그의 욕망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굳세다 해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종팔품 말단 벼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조정의 권력 다툼은 그가 꿈도 꾸지 못할 저 높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했고 자신의 재능이 썩어가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으리라. 비웃던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리라. 골람은 한명회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골람도 쉽게 출세하지 못한 처지였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골람이 문득 말했습니다. 자네의 재주라면 분명 크게 쓰일 날이 있을 것이네. 다만 때를 기다려야 하지. 한명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때라. 그 때란 것이 언제 오는 것인지 모르겠네. 골람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곧 올 것이네. 나는 그리 믿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골람의 그 말이 예언처럼 들어맞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골람 자신이 되리라는 것을. 운명은 이미 두 사람 앞에 그 실타래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지요. 한명회의 삶은 38회 동안 굴곡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나 버려질 뻔했고 고아가 되어 외롭게 자랐습니다. 비상한 재주를 가졌으나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고 고작 얻은 벼슬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굴욕과 좌절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450년대 초반, 조선의 정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지요.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뒤 문종이 즉위했으나 병약하셨습니다. 재위 2년여 만에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어린 단종이 보위에 올랐습니다. 12살짜리 어린 임금이었지요. 어린 왕을 대신하여 조정을 이끈 것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자 문무를 겸비한 거물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대오라 불렀습니다. 그 위엄이 호랑이 같다 하여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조정을 장악하자 왕실의 어른들, 특히 대군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만이 컸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지요. 수양대군은 야망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형인 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그러나 형이 왕이고 조카가 왕이니 그 야망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김종서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수양대군은 이를 갈며 지켜보았습니다. 신하가 어린 왕을 끼고 권력을 농단한다고 생각했지요. 물론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거사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사를 일으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무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는 책사가 필요합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충성스러운 무사들이 있었지만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설계해줄 책사가 없었지요. 바로 그때 권람이 수양대군을 찾아갔습니다. 권람은 수양대군의 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지요. 그가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제가 아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 재주가 비상하여 대군마마의 큰일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눈이 빛났습니다. 누구인가? 한명회라는 자입니다. 경덕궁직에 있는 미관말직이오나 그 지략이 보통이 아닙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데려오너라. 그렇게 해서 한명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38회를 그늘 속에서 보낸 남자에게 마침내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빛이 구원인지 파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명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덕궁의 사당을 지키며 무료한 나날을 버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권람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한형, 큰일이 났네. 한명회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 일이 급한가? 권람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수양대군께서 자네를 만나고 싶다 하시네. 지금 당장 함께 가세. 한명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양대군이라면 왕의 숙부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가. 그런 분이 왜 자신 같은 미관말직을 찾는단 말인가. 나를? 왜? 권람이 한명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서 들어보게.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자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일세.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한명회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회라. 그가 그토록 기다려 온 그 기회가 정말 온 것일까?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의 야심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한명회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변두리에서 썩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웃음 속에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위험하더라도 이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알겠네. 가세. 두 사람은 수양대군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한명회의 가슴은 두근거렸지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저택에 도착하자 하인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이었지요. 왕자의 저택답게 규모도 크고 장식도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그런 것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펼쳐질 만남에만 집중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수양대군 앞에 섰습니다. 수양대군은 당당한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명회가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습니다. 소인 한명회, 대군마마를 뵙습니다. 수양대군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한명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한 교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벗을 만난 듯하오. 한명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소인도 같은 마음이 옵니다. 대군마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역사를 뒤흔든 두 남자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지요. 한 사람은 왕위를 노리는 야망의 화신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권력에 목마른 그늘 속의 책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조선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지요. 한명회의 삶은 바로 그 권력의 달콤함과 쓸쓸함을 모두 보여줍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나 버려질 뻔했던 아이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까지 그 여정에는 숱한 고난과 굴욕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명회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왕이었습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였지요. 그러나 한명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기다려온 기회였으니까요.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말했습니다. 대군마마, 큰일을 도모하시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수양대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이라, 군사력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충성스럽고 용맹한 무사들이 필요합니다. 거사의 날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는 자들이요. 한명회는 그날부터 무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충순이 소속의 무관들 가운데 불만을 품은 자들을 찾아다녔지요. 홍달손, 양정, 유수, 유아, 홍술로, 이머울손. 이름 없는 무사들이었지만 칼을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했습니다. 지금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이 쥐고 흔들고 있소. 어린 임금을 끼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단 말이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오. 수양대군께서 바로잡으시어 하니 힘을 보태주시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권력 다툼이었지요. 그러나 무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면 공신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30여 명의 무사가 모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수양대군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었지요. 그리고 한명회는 한 가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살생부였습니다. 제거해야 할 자, 회유해야 할 자, 관망해야 할 자, 조정의 인물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적은 목록이었지요. 김종서와 황보인은 당연히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안평대군도 마찬가지였지요.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동생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으니까요. 한명회가 살생부를 수양대군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이름들은 살아서도 이미 죽은 것이옵니다. 수양대군이 살생부를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그대는 나의 장량이로구나. 장량.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책사였지요.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그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명회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었으니까요.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1453년 10월 열흘, 음력으로 계유년이었지요. 역사는 이날의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르게 됩니다. 거사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김종서를 제거하고 그 다음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을 처치한 뒤 궁궐을 장악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이 밝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은 어두운 밤이었지요. 수양대군과 한명회, 그리고 30여 명의 무사들이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명회는 미리 준비한 가짜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친히 글을 써서 문안을 드린다는 내용이었지요. 김종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명회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대감께 수양대군의 친서를 전하러 왔소.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가 나왔지요. 편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김종서가 직접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늙었지만 여전히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요. 육진을 개척한 명장의 풍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달빛에 편지를 비춰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한명회가 외쳤습니다. 그 신호와 함께 무사 이머울손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김종서의 머리를 정통으로 내리친 것이지요. 피가 튀었습니다. 김종서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김승규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려 했지요. 그러나 그 역시 무사들의 칼에 써졌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의 집안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종서의 아들들이 줄줄이 참수당했지요. 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무사들이 사대문을 장악했습니다. 군영을 점령하고 도성을 봉쇄했지요. 황보인과 그 아들들도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밤에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정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지요. 동이틀 무렵 수양대군은 궁궐에 들어가 어린 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역적들을 모두 처단했사옵니다. 역적이라. 김종서와 황보인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던 충신들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니까요.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지요. 단종은 허수아비 왕이 되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 선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였지요. 17살의 단종은 상왕이 되어 물러났습니다. 한명회는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습니다. 일약 조정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지요. 종팔품 말단 벼슬에서 비웃음을 받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이의 우러러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송도계에서 그를 비웃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히 한명회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한명회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6명의 신하가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된 것이지요. 그들은 처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찢기고 목이 잘려 저작거리에 내걸렸지요. 이 사건의 배후를 캐낸 것도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신숙주와 함께 모의를 발각하고 세조에게 보고했지요. 세조는 한명회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나의 장량이니라. 그대 없이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겠느냐. 세조가 한명회를 치하하며 말했습니다. 한명회는 좌익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정난공신에 이어 두 번째 공신 책록이었지요. 벼슬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직이었지요. 단종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되었고 영월로 유배되었지요. 1457년 17살의 어린 왕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은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단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무덤에 몰래 제사를 지냈지요. 한명회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조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그의 영향력은 조정 구석구석에 미쳤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명회의 두 딸이 차례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첫째 딸은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에게 시집갔습니다. 의경세자가 일찍 죽자 둘째 아들 예종이 세자가 되에 얻고 한명회의 둘째 딸이 예종의 비가 되었습니다. 장순왕후였지요. 그런데 장순왕후가 일찍 죽고 예종도 재위 1년여 만에 승하했습니다. 다음 왕은 의경세자의 아들 성종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이었지요. 그런데 성종의 비가 바로 한명회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공예왕후였지요.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자 성종의 장인이 된 것입니다. 왕의 장인, 국구라는 지위는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한명회의 저택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압구정이라 불리는 별장을 지었지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경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반드시 압구정에 들러 풍경을 구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 서울 압구정동의 지명은 바로 이 별장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서 한명회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왕을 가볍게 여긴 것이지요.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한명회는 예전처럼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성환 왕은 장인의 월권을 눈엣 가시로 여겼지요. 1484년 한명회는 성종의 미움을 사서 파직되었습니다. 공신의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조정에서 물러나야 했지요. 7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복권을 시도했고 결국 성종도 그를 다시 불러들였지요. 그러나 예전 같은 권세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1487년 11월 한명회는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가장 권세를 누린 신하 가운데 한 명이었지요. 성종은 국장에 준하는 예우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충성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한명회의 일생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504년 연산군 10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연산군의 어머니는 공예왕후가 아니었습니다. 패비 윤씨였지요. 성종의 후궁이었다가 왕비가 되었으나 투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폐서인이 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아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504년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어머니가 왜 죽었는지, 누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는지. 연산군은 분노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처형했지요.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이미 죽은 자까지 벌을 내렸습니다. 한명회는 패비 윤씨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정의 실권자로서 그 결정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쳐라. 부관 참시였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서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형벌이었지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한명회의 관이 파헤쳐졌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이 드러났지요. 연산군의 명에 따라 목이 잘렸습니다. 그 목은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이것이 역적 한명회의 최후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신이었던 자의 목이 저작거리에 효수되었으니까요. 살아서는 영화를 누렸으나 죽어서는 이토록 치욕적인 벌을 받다니 권력의 끝이 이러한 것인가 하고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공신, 칭호는 삭탈되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자손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버려질 뻔한 칠삭동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던 한명회. 그러나 그의 끝은 이토록 비참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복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관참시의 치욕은 지워지지 않았지요.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명회는 간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능력 있는 현실주의자였을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명회가 없었다면 계유정난도, 세조도 없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지요. 조선왕조실록에 한명회의 이름은 2300번 넘게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가 조선 역사에 미친 영향이 컸다는 뜻이지요. 오늘날 서울 압구정동의 이름은 여전히 그의 별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주에는 그의 신도비가 남아있지요. 권력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합니다. 한명회의 일생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나 버려질 뻔했던 아이, 고아로 자라 비웃음을 받았던 청년, 그러나 기회를 잡아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된 남자, 그리고 죽어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을 받은 권신.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천재적인 책사였을까요? 티도 눈물도 없는 간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권력의 화신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사 충격실록은 교과서에 담기지 못한 역사의 진실을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